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여러분들은 독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시나요? 저는 작년에는 실패를 했고 올해는 아직 도전 중인 목표가 평균 한 달에 한 권 고전 세계문학 전집 읽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 상반기에는 지금 패스트랑 파리대왕 그리고 세계문학 전집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헌등사까지 이렇게 좀 읽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턱없이 모자르게 읽었죠. 그래서 이 목표를 그래도 한 번쯤은 달성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7월부터 해서 출판사별로 세계문학 전집 책들을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세계문학 전집이 종이책으로 꽤 많이 있어요. 지금 꽤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한 100권은 있는 것 같은데 읽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착실히 읽어보자. 그래도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한 20% 30%까지는 읽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7월부터 해서 차근차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소개 영상은 출판사별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출판사는 이제 가장 많은 권수를 가지고 있는 민음사 책들부터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려고 하는 책은 총 2권이고요. 이 2권은 19세기 중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읽은 순서대로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책은요, 주세페 토마세디 람페두사의 표범입니다. 책은 19세기 중반 이탈리아 통일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고요. 살리나 가문의 몰락을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 당시까지의 유럽 귀족의 문화, 생활 모습을 담고 있으면서 통일 이후에 변화하는 시칠리아와 이탈리아의 정세 속에서 주인공들인 살리나 가문의 수장 돈 파브리초, 딸 콘체타, 조카인 돈 탄크레디 팔코네리의 감정 묘사와 전략적 선택들이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설을 읽기 전에 알고 있으면 좋은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 통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시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역 분권 형태의 국가 체제로 통일 왕조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유럽 전체에 근데 이제 불고 있었던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이 사상들이 불면서 통일을 여러 번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통일을 완성했었던 1860년대 전후의 상황이 소설의 상황인데요. 이 상황 같은 경우를 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 당시에 이제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 카보우르를 중심으로 북부를 통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리발디라는 이 인물이 이끄는 의용군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가리발디가 나폴리 그리고 시칠리아 왕국을 이제 점령을 하는 상황에서부터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리발디의 의용군을 적색 셔츠당 혹은 붉은 셔츠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소설에도 등장을 하고요. 이 소설이 지금 넷플릭스에 레오파드라고 하는 드라마로 나와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도 보시면 이제 군인들이 붉은 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두 지역이 카보우르랑 그리고 가리발디로 하여금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후에 가리발디가 이제 물러나면서 이제 남부가 투표를 통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북부랑 이제 통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통일을 완성을 1차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다른 영토들의 이후에 조금 더 통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있기는 해서 완벽한 통일은 아니었지만 일단 1차적으로 이탈리아 왕국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또한 소설 속에서 다루고 있어서 이러한 역사적인 단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소설을 읽으실 때 조금 더 그 상황을 잘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고 가면 좋은 이제 또 역사적인 배경에는 시칠리아 왕국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시칠리아 왕국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제 남쪽과 섬으로 이루어진 왕국이었고요. 그래서 두 시칠리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특징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왕이 이민족 왕조였다라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섬 바깥 사람들이 이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유럽은 꼭 그 나라 국적이 아니더라도 계승권에 따라서 계승권을 따지다 보면 다른 나라 출신의 왕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칠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좀 길게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섬 바깥 사람들이 이 왕국을 통치를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약간 독특한 특징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역사성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사실은 이 시칠리아 섬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주 덥고 이 지중해의 습한 그 여파가 아주 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남아 있고, 그리고 통치자가 바뀌어도 일상이 또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독특함이, 이러한 역사성과 환경이 소설 속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고, 이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돈 파브리초가 통일 왕국에서 자리를 제안하러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 시칠리아의 환경과 역사성에 대해서 통렬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 통일 왕국의 사람들을 비판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읽어보면 확실히 이 소설이 사실은 이 주세페의 작가의 자전적인 메시지,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그와 별도로도 역사성을 굉장히 짙게 가지고 있는 소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두 방향으로 쪼개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했을 때 통일 과정에서 살리나 가문의 몰락으로 대표되는 귀족 계급의 몰락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은 아주 급격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 인물들이 이 몰락의 상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공허함을 조금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고 약간 무력해지는 이 무력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좀 경험을 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방향으로는 인물들의 특징으로 하여금 이 소설을 읽어내려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읽어내려갈 때는 앞서서 이야기 드렸지만 탕크레디, 그리고 파브리초, 그리고 콘체타 이렇게 세 인물의 어떤 입장들이 특히 더더욱 좀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은 스토리 전반 그리고 중반부를 확실히 잡고 있는 것은 탕크레디예요. 이 탕크레디의 어떤 모습을 보면 탕크레디의 이 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야심뿐만 아니라 이 소설에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애정관계라고 하는 것의 이 변화를 또 보여줘요. 그래서 굉장히 또 다른 느낌으로의 긴장감을 유발해주는 요소여서 약간 좀 다르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이제 이 두 방향이 따로따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잘 이렇게 엮여진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읽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강조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 읽는 맛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소설은 지금 넷플릭스의 레오파드라고 하는 드라마로 드라마화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따가 이제 첫 문단을 읽어드리겠지만 이 소설이 귀족 생활의 화려함을 아주 수려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수려함을 상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한계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드라마를 볼 생각이 없었는데 이 한계 때문에 이 묘사되어 있는 그 화려함이 저의 상상력 이상이어서 그냥 시각화되어 있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3화까지 본 상태인데 3화 끝에를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촬영 시점에서.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소설보다 드라마가 조금 더 자극적입니다. 실제로 이제 청소년 관련 불가 등급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약간 이 자극성 관련해서 약간 소설과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을 읽는 데 있어서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 그리고 그 배경들이 시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뭔가를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참고사항으로 좀 보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매일 올리는 묵주기도가 끝났다. 영주는 30분 동안 차분한 목소리로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기했다. 30분 동안 웅얼거리는 다른 사람들 목소리가 뒤섞여 나지막이 일렁였는데 여기서 사랑, 순결, 죽음처럼 예사롭지 않은 말들이 황금 꽃잎처럼 떨어졌다. 웅얼거림이 계속되는 사이 로코코풍 살롱 풍경이 변하는 듯했다. 비단 벽지 위에서 무지갯빛 날개를 편 앵무새들도 놀란 모양새였다. 두 번째 책은요,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입니다. 이 책도 19세기 중반이 시간상의 배경이고요. 공간상으로는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뉴욕의 이 사교계의 긴장감을 보여주는 소설이고, 그와 동시에 이 사교계가 또 어떻게 해체가 될 것인가, 해체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뉴랜드 아처, 약혼자 메이, 사촌인 엘렌 올렌스카 백작 부인, 이 세 주인공 사이에 묘한 애정의 갈등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도 두 방향으로 좀 읽을 수 있다. 사교계의 긴장감을 읽어내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 세 사람의 애정관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방향 또한 하나로 잘 엮여져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사실 이 엘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보면, 아처와 메이가 약혼을 한 상태이고요. 사촌인 엘렌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뉴욕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이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 뉴욕의 사교계에서 굉장히 금기시되는 거지만, 그 외에 이 엘렌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모습들, 선택들이 그 당시에 뉴욕 사교계의 관습과 맞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맞지 않는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는 사교계의 반응, 갈등들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또 이 커플, 메이와 아처의 반응들이 또 사교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개인으로서 또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시점에는 이제 이 사교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또 선택들, 이야기들이 남기도 합니다. 소설의 감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통과 정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흔히 이제 미국 독립혁명이라고 부르는 사건 이후에 영국과 결별을 하지만, 실제로 그 문화를 좀 들여다보면 영국 그리고 유럽의 귀족적 문화를 이식을 하고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식된 문화를 관습, 전통이라고 여겨요. 하지만 이것이 원형을 가지게 되는 정통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보면 전통이라고 부를 순 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순 있겠지만 정통이라고 부를 순 없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제 현대에서 보는 사람들은 더 그게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초반도 그렇고 중반, 후반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좀 허구적이었다. 그들의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굉장히 좀 자귀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스토리를 쭉 보면, 줄거리를 이제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해체가 되겠지만, 굉장히 허구적이고 힘을 잃겠지만, 또 반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주인공들은 이 관습과 전통이 힘을 발휘하고 있던 시대를 살고 있었고, 그 시대, 그 세대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습과 전통의 해체가 이제 되더라도 이 인물들은 또 그 안에 묶여 있었겠죠. 그래서 이 영향력 안에 묶여있는 이 존재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 약간 씁쓸한 구석도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순수의 의미입니다. 순수의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사람한테 빗대서 사람에게 표현을 했을 때는 사람이 맑다, 긍정적이게 맑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소설을 읽어보면 제가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느꼈던 이 순수에 대한 생각은, 순수라고 할 때 이 방금 이야기 드렸던 사람에게 순수하다라고 할 때 이 긍정적인 의미의 순수는 소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대되는 약간 반어법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또 읽어보시면 순수가 아니라 순진이 있습니다. 특히 좀 부정적으로 쓸 때 그 순진함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조금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 드린다면, 사람이 참 순진해 보인다가 아니라 순진한 척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순수는 어디에도 없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혹은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순수는 어디에도 없었다 라고 하는 이제 감상이 직관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막 이렇게 먼저 오고요. 그리고 전체를 또 다 읽고 나서, 사실은 중간부터이기는 하지만 순수의 또 다른 의미로서 또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이제 순수한 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물에 사용을 했을 때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순수의 의미도 또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미국 사교계, 뉴욕의 사교계가 이 작은 사교계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소설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교계가 굉장히 작다, 유지되기 힘들다, 이 이야기를 이제 아처가 계속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작은 사교계를 지키기 위해서 필터링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특히 이 엘렌을 배척하는 모습들, 걸러내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엘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막 이렇게 걸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상태들은 관습이라고 부르는 어떤 상황들, 조건들의 폐쇄성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은 스토리를 보면 이 세 사람의 이 애정 관계가 굉장히 주목이 되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엘렌에 대한 이 상황적인, 사회적인, 어떤 집단적인 이 태도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 상황적인 요소들을 많이 읽게 되는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권의 소설 소개해 드렸는데요. 두 권의 소설은 사실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소설들입니다. 이제 19세기 중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계승되어서 내려오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평가들이, 이야기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그 계승이 결국 좀 끊어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약간 미묘한, 복잡 미묘한 애정 관계가 또 다른 한 축을 가지고 있는 소설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 기준에서 조금 이야기를 드린다면, 제 기준에서 애정관계의 강렬함이 그려지면서도 그 애정관계가 상황과 굉장히 잘 엮여져 있는 바가 두 소설 모두이긴 하지만 조금 더 강한 건 순수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좀 결합되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큰 힘이 발휘되는 그 장면을 딱 맞닥뜨렸을 때 느껴지는 바가 굉장히 서늘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늘함 때문에 좀 재밌네? 라는 느낌이 마지막에 이제 강렬하게 이렇게 꽂히는 게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순수의 시대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다만 두 권을 모두 읽으실 분들이라면 표범을 먼저 읽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순수의 시대가 아무래도 이게 미국이다 보니까 유럽이라고 크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또 영국이라고 작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뭐 어찌됐건 그렇지만 이제 유럽이라고 보고 생각을 했을 때 어찌됐건 이제 유럽의 귀족 문화라고 하는 게 또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럽의 귀족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알고 이 순수의 시대를 읽으면 어떤 문화들이 이식이 되고 있는 것인가, 어떤 관계성들이, 권력 구조들이 이식이 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잘 알고 이제 순수의 시대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표범을 먼저 읽고 순수의 시대를 읽는 것을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니까요. 모두들 건강, 더위로부터 이 건강 좀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